네, 안녕하세요. 김정은입니다. 무릎의 노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퇴행성 관절염. 우리가 처음에는 경미한 통증으로 시작하지만 이 점차 악화되는 진행성 질환인데요. 이 말기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걸을 때 완충작용을 하는 연골이 거의 다 닳아 없어지기 때문에 극심한 통증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말기 퇴행성 관절염 치료인 인공관절 수술과 이 허리와 무릎의 문제로 알고 있었던 하지 통증의 또 다른 원인이죠. 정맥 기능 부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박상준 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말기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이 어쩌면 퇴행성 관절염은 질병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노화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무릎 관절 연골의 손상 정도에 따라서 아마 증상이 좀 다양하게 나타날 것 같은데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퇴행성 관절염 초기에는 걸을 때 시큰거리는 증상, 뚝소리가 나면서 아프기도 하고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쪼그려 앉는 동작에 통증이 나타납니다. 염증이 심해지면 관절에 물이 차는 증상이 생기기도 하고 무릎 안쪽에 통증이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말기가 되면 관절이 불안정해지고 변형이 생기면서 관절 운동 범위가 줄어들게 되고 뼈가 닳아 관절 간격이 점차 줄면 무릎이 O자 형태로 변해가고 마찬가지로 근육의 사용이 줄면서 통증도 문제지만 힘이 없어 보행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무릎 퇴행성 관절염 치료는 이 증상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단계별 치료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퇴행성 관절염의 초기에는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는 속도를 늦추거나 지연시키는 치료를 통해 증상의 호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통증에 대해서 물리치료, 약물치료, 주사치료를 하게 됩니다. 중기가 되면서 관절 내부의 인대나 반달 연골판, 관절 연골이 조금씩 변해가면서 물이 차거나 관절이 움직이다 걸리는 잠김 증상, 걷다가 삐끗하는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정밀 검사를 통해 손상 부위를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 간단한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말기에 증상이 더 악화되면 보행이 불편할 정도가 되고 이미 연골이 닳고 뼈가 손상되어 기능 회복이 어려운 무릎의 운동 저하가 나타나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는데 나이와 상태에 따라 절골술, 부분 인공관절술, 전체 인공관절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궁금한 부분이 이 퇴행성 관절염 말기로 진단을 받게 될 경우에는 무조건 인공관절 수술이 좀 필요한가요? 퇴행성 관절염이 말기에 이르게 되면 골연골이 거의 남아있지 않거나 이미 뼈에 손상이 시작된 후이기 때문에 통증과 관절 변형, 심각한 운동 기능 저하 등이 나타나게 되는데 예를 들어 평지 보행 및 계단을 오르내기 힘들 만큼 생활이 불편하고 보존적 치료가 효과가 없었고 무릎이 굳어져 구부리거나 펴는 것이 힘들고 O자 변형이 심한 경우에는 인공관절로 교체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극심한 무릎 통증이 있고 다리 변형이 생겨도 수술 후에 통증이 심하다라는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실제로 인공관절 수술은 다른 수술에 비해 통증이 더 심한 건 사실입니다. 무수혈 인공관절의 경우에는 피주머니를 쓰지 않아서 관절 내에 약물을 바로 주입할 수 있기 때문에 통증 조절이 가능해서 수술 당일 보행 관절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통증 때문에 인공관절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너무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또 인공관절하면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내 관절과도 내 연골과는 좀 다르게 이 관절 운동이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아닐까 싶은데요. 관절 운동이 잘 안 되면 어쩌나 불안해 하시는 분들 많아요. 인공관절 수술은 피부와 힘줄의 절개를 진행하기 때문에 관절 운동을 조기에 하지 않으면 일명 뻗정다리라고 불리는 관절 운동에 제한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통증 조절을 통해서 재활을 적절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인공관절 수술에서는 수술 후에 2일 정도 피주머니를 유지하면서 수술 부위에 고인 피를 빼게 되는데 2일간은 관절 운동이나 보행은 제한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피주머니를 통해 많은 피가 외부로 빠져나가서 수혈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무수혈 인공관절 수술의 경우에는 수술 후에 피를 빨아들이는 피주머니 대신 아주 얇은 관을 통해서 관절 내에 지속적으로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약물을 넣어서 통증을 조절할 수 있어서 수술 당일이나 다음 날 아침에 화장실을 갈 수 있을 정도의 보행이 가능하고 관절 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기 보행, 조기 재활을 통해서 관절 운동 제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인공 관절 수술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수혈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수혈 부작용도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무수혈로 진행이 된다면 이런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적은 편인가요? 수혈에 따른 부작용도 걱정 중에 하나입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뼈를 잘라내고 인공관절을 뼈에 부착해주는 수술인데요. 뼈의 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 시야와 공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절개도 꽤 큰 수술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수혈을 하게 됩니다. 수술 후 관절 안에 나는 피가 관절 내부에 고이게 되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관절 외부로 고이는 피를 빨아내는 피주머니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피주머니를 빨아들이는 힘이 있기 때문에 꽤 많은 피가 관절에서 빠져나가게 되고 나온 만큼 수혈을 통해 채워주는 것이 일반적인 인공관절 방법입니다. 그런데 수혈은 혈전증, 알러지, 간염, 급성 폐질환 등 많은 부작용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관절 수술 후에 감염의 경우에는 2배에서 7배까지도 보고되고 있어서 가능하면 하지 않을 것을 권유드립니다. 무수혈 인공관절은 수술 부위의 절개를 최소화하고 수술 중에 혈관 손상 부위를 충분히 지혈하고 고이는 피를 최소화하고 피주머니를 설치하지 않아서 피주머니로 빨아들이는 시련이 없기 때문에 수혈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수혈에 대한 부작용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부와 힘줄에 절개를 하고 수술할 뼈를 노출시킵니다. 무릎뼈와 넓적다리, 정강이 뼈가 노출되면 연부조직과 반달연골, 인대들을 제거해주고 넓적다리에 축을 맞춰서 미리 계산해둔 만큼의 뼈의 말단부를 잘라내는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정강이뼈 역시 축에 맞추어서 상단 부위의 연부조직을 제거하고 상단 부위에 있는 뼈를 제거하는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이때 생기는 간격이 다리가 펴졌을 때 축과 간격을 확인하게 되는 거고요. 다음은 넓적다리의 앞면과 뒷면을 자르는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뼈가 제거되고 나면 지금 보이는 공간은 무릎이 굽혀졌을 때의 무릎 사이의 간격과 축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이 공간이 확인이 되고 이 공간 내에서 안정성이 확인이 되면 이제 세척을 통해서 인공관절물을 붙일 자리를 잡죠. 각 뼈에 인공관절을 부착을 하고 이 두 관절 사이에 강화 플라스틱을 끼워서 관절의 움직임과 안정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세척을 충분히 한 이후에 다시 봉합을 하게 되면 수술을 마칠 수 있습니다. 수혈 부작용을 최소화한 무수혈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사례 중에서 예후가 좋았던 사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70세 여자 어르신 치료 사례입니다. 오랜 기간 양쪽 무릎 통증이 있어서 여러 치료에도 반응이 없어서 무수혈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어요. 엑스레이를 보시면 외측에 비해서 내측이 관절 간격이 좁아지고 관절면이 변형되어 있습니다. 수술 후 보행도 좋아지시고 근력도 많이 좋아지셔서 현재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지내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사례가 있다고요? 네, 68세 남자분입니다. 젊을 때부터 무릎 통증이 심하셨는데 종교적인 이유로 수혈을 할 수 없어 인공관절 수술을 미뤄오시다가 무수혈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던 분입니다. 오랫동안 통증으로 근력도 많이 떨어지셔서 수술 후에 운동치료를 통해서 빠른 회복을 보이셨던 분입니다. 양쪽 모두 퇴행성 관절염이 심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걸 한쪽만 해야 될까? 아니면 양쪽을 동시에 해야 될까? 이런 고민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무릎 인공관절은 정형외과에서 시행하는 수술 중에 비교적 큰 수술입니다. 양쪽 무릎을 한꺼번에 수술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수혈 인공관절은 한쪽 수술 후 2주 정도 충분한 재활과 회복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반대쪽 수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수혈 인공관절과 수술 후 2주간의 체계적인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서 반대쪽 수술 이후에도 무리 없이 보행이 가능합니다. 네, 최근에는 나이를 불문하고 이 무릎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꽤 많습니다. 저도 최근에 뉴스에서 3, 40대 사이에서 퇴행성 관절염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비교적 젊은 연령층에 나타나는데 이런 분들도 수술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인공관절은 소모되는 기구입니다. 너무 이른 나이라면 활동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기구가 빨리 닳게 되고 소모된 기구를 교체하는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무릎 관절 주변에 심한 골절, 십자인대 파열이나 반달 연골판 손상이 방치되면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이 되어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밖에 없다면 마모 과정은 최신 소재로 수술을 하여 인공관절 수명에 대한 걱정은 어느 정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분 인공관절 교체로 일정 기간 전체 인공관절을 할 수 있는 시기를 미룰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운동이나 활동 중에 다쳐서 무릎이 붓는 증상이 있다면 병원에 꼭 오셔서 검사를 받아 젊은 나이에 퇴행성 관절염의 발생을 예방하고 본인 관절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39세 남자 환자분인데요. 약 20년 전에 교통사고로 무릎 주변에 심한 골절이 있어 수차례 수술을 했었고 관절 운동이 잘 안 되는 상태로 무수혈 인공관절 수술을 했어요. 지금은 120도 정도로 무릎이 굽혀져서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굽힐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점이라고 하십니다. 58세 여자분입니다. 반대쪽에 비해서 내측 관절 간격이 좁아져서 많이 아파하신 분인데요. 상대적으로 전체적인 인공관절을 하기에는 젊은 나이라 부분적인 인공관절로 수술하신 분입니다. 부분 인공관절은 수술 후 회복이 더 빠른 경향이 있어서 수술 2주에도 일상생활을 무리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듯 젊은 층에서 나타나는 퇴행성 관절염은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아주 고령의 환자분들은 이 무수혈 인공관절 수술 가능할까요? 무수혈 인공관절의 경우 수혈과 통증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더 안정성이 있어 고령의 환자분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치료 사례를 보여드리면 86세 여자 환자였고요. 처음에 휠체어를 타고 제 진료실에 오셨던 분입니다. 마지막 소원이 화장실을 본인 혼자 가는 거라고 하셨던 분인데요. 엑스레이를 보시면 뼈의 손상이 아주 심한 경우였는데요. 다행히 수술이 잘 끝나서 혼자서 화장실도 가시게 되고 최근에는 지팡이만으로도 경로당을 가신다고 좋아하십니다. 자, 인공관절의 경우에요. 저는 인공으로 만들어진 보형물이기 때문에 반영구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반영구 사용이 불가능하다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공관절은 소모되는 기구입니다. 따라서 인공관절 수술을 진행함에 앞서서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관절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공관절 수술의 기술과 재료가 많이 좋아져서 수술 후에 30년까지도 쓸 수 있다는 보고가 있긴 하지만 많이 쓰면 더 빨리 닳게 되고 소모된 기구를 교체하는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게 인공관절 수술 후에 얼마 이상부터는 이제 편안하게 일상생활이 가능한 거죠? 관절이 연골이 닳아 뼈가 갈리는 심한 무릎의 통증으로 걷기 힘들 정도였던 환자의 다른 뼈를 인공 대체물로 교체해서 통증을 못 느끼게 만드는 원리지만 절개도 해야 되고 절개 부위가 치유되면서 흉터가 관절 안팎으로 생기게 되고 이에 적응하는 기간도 어느 정도 감안해야 합니다. 통상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불편감을 겪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게 인공관절 수술 후에 얼마 이상부터는 이제 편안하게 일상생활이 가능한 거죠? 관절이 연골이 닳아 뼈가 갈리는 심한 무릎의 통증으로 걷기 힘들 정도였던 환자의 다른 뼈를 인공 대체물로 교체해서 통증을 못 느끼게 만드는 원리지만 절개도 해야 되고 절개 부위가 치유되면서 흉터가 관절 안팎으로 생기게 되고 이에 적응하는 기간도 어느 정도 감안해야 합니다. 통상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불편감을 겪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수술한 후에 주의해야 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수술 후에는 감염 관리가 중요하고 따라서 술, 담배 하지 않는 게 좋고요.
골절 등의 외상이 있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조기 재활을 해서 혈관 내에 피떡이 생길 수 있는 혈전증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인공관절 수술 후에는 이제 부작용이나 이 관절 운동 제한을 없애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재활 치료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인공관절 수술은 치료 후 재활 치료 중요합니다. 회복 속도에 맞는 재활은 관절 기능 회복과 운동 범위 확보, 빠른 일상생활 복귀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이 치료부터 수술 후 재활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지도 수술 고려 시에는 반드시 살피셔야 합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 예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상에 의해서 특히 전방 십자인대와 내측에 있는 반달 연골판의 손상, 관절면에 뼈가 부러지면 관절염으로의 진행이 매우 빨라집니다. 이런 경우 전방 십자인대를 다시 만들어주는 수술, 내측 반월상 연골을 꿰매거나 더 찢어지지 않게 다듬어주는 기능을 되돌려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 골절 역시 관절면을 잘 맞추어주는 것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외상이 없이 발생하는 퇴행성 관절염 역시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바닥에서 생활하는 경우 쪼그려 앉거나 양반다리,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이 반복되는 경우 무릎 관절 내에 내측 반달 연골과 십자인대의 퇴행성 변화를 빠르게 일으키기 때문에 되도록 의자, 소파, 침대와 같이 무릎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생활 환경의 변화가 도움이 됩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근력이 줄면 관절에 더 많은 부담이 될 수 있어 체중을 줄이고 충분한 근력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 일정 거리를 걷는 활동도 무릎 관절의 평형 감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어 관절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무릎 통증의 원인이 퇴행성 관절염뿐만이 아니라 이 다른 원인인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질환이 있을까요? 무릎 통증의 원인이 퇴행성 관절염도 있지만 다른 원인으로 정맥 기능 부전이나 하지정맥류가 동반되어 통증이 함께 있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이나 후에 하지정맥에 대한 검사를 통해 치료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정맥 기능 부전은 정맥이 거꾸로 흘러내리는 역류를 말합니다. 동맥은 심장에서 짜주는 힘으로 전신으로 혈액을 공급하는데요. 동맥이 작은 모세 혈관을 통해서 산소를 비롯해 에너지로 사용되는 물질 등을 조직에 공급하고, 조직에서 쓰고 남은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부산물들을 다시 정맥을 통해 심장으로 전달하게 되는데, 정맥은 심장과 같은 기관의 도움을 받지 못하므로 근육의 움직임이 혈관을 짜주고 혈관 내에 판막이 있어 피가 역류하는 것을 막아주어 일방통행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혈관 내의 판막이 고장이 나면서 정맥이 역류하게 되는 것을 정맥 기능 부전이라고 하고요. 역류되는 혈액이 정체되고 정맥과 같이 주행하는 신경에 자극을 줘서 통증을 일으키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혈관 내의 판막 이상으로 정맥이 역류하게 되는 이 정맥 기능 부전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정맥 기능 부전 환자들이 호소하는 증상은 특징적으로 다리가 시리고 무겁다고 하며 수면 중에 기지개를 필 때 쥐가 자주 나기도 합니다. 발이 뜨겁거나 차갑기도 하고 앉았다가 일어날 때 엉치 주변, 무릎 뒤쪽이 뻐근하다가 조금 걷고 나면 통증이 사라지는 증상을 보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 무릎 앞쪽으로 시큰하면서 힘이 잘 안 들어가는 증상도 있습니다. 무릎을 펴는 힘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을 비롯한 문제가 있을 때, 허리 문제가 있을 때 증상과 다소 겹치는 부분이 있어 면밀한 진찰과 검사가 필요합니다. 정맥 기능 부전은 주로 근육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표재성 정맥에서 시작이 되고, 이를 방치할 경우 혈관이 울퉁불퉁해지는 하지정맥류를 일으키기도 하며 근육에 쌓여있는 심부정맥에도 부담을 주어 심부정맥의 역류까지 발생한다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오래 서서 쪼그려 앉아서 일을 하는 경우나 복부나 상부 하지를 압박하는 옷차림, 비만 등의 혈액의 흐름을 막을 수 있는 경우가 반복될 때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검사는 혈관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초음파로 합니다. 환자가 서 있는 채로 검사를 하게 되고 여러 표재정맥과 심부정맥을 확인해서 역류 여부를 확인합니다.
역류되는 혈관을 막아서 정맥 흐름을 개선하는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치료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죠? 치료는 역류되는 혈관을 막아서 건강한 주변 혈관으로 흐름을 바꾸어 주어서 정맥 흐름을 개선시켜 주는 것입니다. 증상과 역류되는 혈관의 종류, 크기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바뀔 수 있는데요. 증상이 경미하고 정맥의 크기가 비교적 작은 무릎 이하의 혈관의 역류는 혈전 방지 스타킹이나 약물 치료 또는 혈관 내에 경화제를 주입해서 짧고 작은 혈관을 막는 치료를 하기도 하고, 혈관이 커지는 무릎 상부의 혈관의 경우에는 위치와 주변 혈관의 상태에 따라 혈관을 레이저나 고주파의 열로 화상을 일으켜 막기도 하고, 혈관을 막는 약제를 주입하여 막기도 합니다. 하지정맥류가 심한 경우에는 수술로 혈관 일부를 제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정맥 기능 부전 치료 시 주의해야 될 점과 예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맥 기능 부전과 무릎, 허리에서 시작되는 통증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표적인 증상이 다리의 무게감, 시린 느낌, 쥐가 나는 증상, 발이 차거나 뜨거운 증상이 있는 경우에 정맥 기능 부전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수술을 결정하셨다면 반드시 정맥 기능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맥 기능만의 회복으로 통증이 좋아진다면 큰 수술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흡연을 삼가하시고 체중을 줄이고 복부나 상부 하지가 압박되는 옷을 피하는 것이 좋고,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작업 중에 한 번씩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정맥 기능 부전의 증상을 잘 기억해 두시고 더 심해지기 전에 간단한 치료로 병의 악화를 막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관절외과 전문의 박상준 원장님과 함께 무릎 통증의 원인이 되는 퇴행성 관절염 그리고 정맥 기능 부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